안녕하세요. 유라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행복한 문학 선생님 신순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문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올해 유라고등학교에 처음 전학을 온 새내기입니다. 유라고등학교는 여러분이 1년 선배님이니까 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과는 1학기에는 문학 교과를 그리고 2학기에는 독서 교과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1학기 한 학기 동안은 문학 교과서 3단원과 5단원을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됩니다. 올해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3월 첫 수업부터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만나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우리가 현실을 또 빨리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유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3단원 첫 시간으로 교과서 124쪽, 대단원 제목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단원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이 단원에 수록된 작품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소개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본문 128쪽과 129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24쪽의 3단원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 대단원명이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첫 번째는 성격, 두 번째는 위상. 이 대단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성격. 우리가 누군가의 성격, 특성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이 한국 문학의 성격도 우리가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먼저 이해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상. 한국 문학의 위상이라고 하면 세계 속에서 한국 문학이 어떤 의미와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어떤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해 나가는 것이고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서의 어떤 보편성과 그리고 한국 문학만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문학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125쪽으로 잠시 넘어가서 125쪽에 여러분 교과서에 125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하나의 문구로 압축해 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자, 글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펜 색깔을 조금 바꿔서 조금 밝게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문학은 공동체의 삶을 담고 있는 민족 문화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짧은 글귀지만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보편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공동체의 삶을 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문학이 세계의 어떤 보편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학이어서 좋다. 한국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특수성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 문화가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고유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유성 또는 특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어떤 전통 그리고 특질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 같은 의미의 한국 문학만의 어떤 고유성,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한 장을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을 잠시 여러분 교과서 126쪽을 잠깐 확인해 보면 자, 대단원을 들어가며 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다음엔 한국 문학 작가와 작품이 소개된 외국 언론 매체의 기사들이다. 이와 같은 보도가 늘어나는 현상을 한국 문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죠. 자, 상단 왼쪽에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이 사진이 대표적인 이 작가의 사진이어서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작가이죠.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윤동주 시인과 작품을 영어로 소개한 기사이고 자, 그리고 상단 오른쪽을 보면은 자,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 잘 알고 있나요? 한강. 채식주의자 그런 소설을 쓴 한강이라는 작가죠. 한강에 대한 또 작가 한강에 대한 기사를 자, 선생님은 영어도 잘 모르지만 다른 외국어는 더 몰라서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선생님도 옆에 도움을 받아보면 이탈리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된 보도 자료인 거죠.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김애란 작가의 작가와 작품 소개가 나와 있는 이거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 구분을 못 하겠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는 김영하 작가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 프랑스어라고 해요. 프랑스어. 자, 여러 나라의 세계 여러 각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어떤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세계 각지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 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으로서의 보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한국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한국 문학이 점점 좋아져 하는 그러한 고유성을 이렇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 한국 문학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도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3단원에서는 이러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전통과 특질을 한번 살펴보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문학의 내적 다양성과 외적 전개 양상을 통해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모습도 한번 예측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이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단원에서 어떤 작품들이 나오는지 잠깐 엿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기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보시고요. 자, 학습 내용 밑에 한눈에 보기 나와 있죠. 학습 내용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이 3단원에 나오는 작품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문학의 성격. 소단원 첫 번째에서는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정철의 송미인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의 송미인곡, 약간 송미인곡 이런 시리즈가 있는데 송미인곡보다 좀 더 먼저 나온 전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미인곡은 속편이거든요. 우리가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눈다면 이거는 후편이고 먼저 나오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사미인곡이죠.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이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1편, 2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편. 우리가 예전에는 뭐 먼저 나오고 3인곡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시리즈로 두 번째 나오는 작품을 우리 뭐 속편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바로 정철의 이 송미인곡이 바로 3위인곡의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르는 가사 작품이고 조선시대 가사 작품에 해당되고 자, 송미인곡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개념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전통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소설. 자, 시대를 조금 이제 뛰어넘어서 현대소설. 채만식의 소설 미스터 방을 살펴볼 건데, 자, 이 작품에서는 뭘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한국 문학의 미적 특질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잠깐 소개해 보면 채만식 하면 여러분 무슨 소설의 대가이죠? 풍자 소설, 풍자를 그 소설 속에 핵심적인 어떤 미적 특질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로 이제 일제강점기 1920, 30년대, 주로 30년대 작품을 많이 쓴 작가인데 채만식 하면 풍자 소설, 비슷한 동시대의 풍자하면 우리가 또 한쪽에는 해학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해학하면은 이제 김유정 작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 채만식, 해학, 김유정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미적 특질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풍자나 해학의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둘 다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이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는데 그 웃음에는 차이가 있죠. 해학은 말 그대로 아주 따뜻한 웃음. 아유, 선생님이 학교에 있었다면 아마 선생님 표정으로 보여줬을 텐데 이 원격 수업이라 선생님이 표정 이렇게 마스크를 또 내릴 수도 없고 기회가 될 때 선생님이 이 표정을 웃음의 차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학은 이렇게 보면은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밝은 웃음이죠. 밝고 뭔가 따뜻한 웃음이에요. 그런데 풍자는 어떻게 표현을 또 해볼까? 자, 풍자는 너무 밝게 웃고 있네요. 풍자는 약간 울고 있나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울고 있는 표정이고 풍자는 약간 웃음은 웃음인데 이런 웃음. 이거 좋아. 이런 웃음이에요. 좀 비웃는 것 같죠? 좀 차가운 웃음. 풍자와 해학에는 그 웃음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해학은 따뜻한 웃음으로 보듬어 준다면 풍자는 비꼬고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웃음을 말하는 거죠. 냉소라는 의미 자체가 차가운 웃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 방식의 차이인데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문학만 가지고 있는 어떤 미적 특질 중에 하나다. 그래서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문학의 위상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보편성을 띤 한국 문학 그리고 고유성을 띤 한국 문학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춘향가와 로미오와 줄리엣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사랑은 문학에서 보편적인 소재가 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사랑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은 정말 넘쳐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춘향가도 해외로 나가서는 그런 사랑이라는 보편성 때문에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춘향가는 다른 나라에 없는 장르, 판소리 장르이기 때문에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춘향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비교하는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작품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본문은 춘향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천지꽃과 백두산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 시의 작가는 어디에 살고 계시냐? 중국 연변에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연변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예요. 우리 중국 동포,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지만 그 연변에서 사는 그 삶의 어떤 자긍심을 이렇게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중국 동포가 쓴 한글로 쓴 문학 작품도 한국 문학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선택되어졌네요. 그래서 천지꽃과 백두산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단원에서는 마지막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황석영의 현대소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소설은 원래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먼저 이렇게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 블로그에서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활자로 써진 게 아니라, 그 처음부터 책으로 써진 게 아니라 디지털 상에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이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도 많이 변해가면서 꼭 책으로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책으로 이렇게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화된 새로운 문학의 양상에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이 이런 단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좀 지루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 단원 앞부분을 빨리 지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송미음곡을 우리 또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7쪽에 나와 있는 이 단원에서 다룰 그 작품들에 대한 소개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는 128쪽, 129쪽에 걸쳐 한국 문학의 성격, 한국 문학의 범위와 전통과 특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지요. 자, 한국 문학의 성격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들어갈 내용. 한국 문학은 한민족의 사상과 감정, 체험과 상상을 형상화한 예술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 문학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언어의 종류에 따라, 언어 성격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문학,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비문학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문학.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뭐 이렇게 전해주는, 그거는 이렇게 뭐 책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다르게, 어떨 때는 이랬다 했는데 좀 더 이야기가 덧붙여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간략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구비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전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유동성 있게 바뀔 수 있는 이런 문학입니다. 그런 구비문학이 있고, 그리고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문으로 된 우리 문학이 있었겠죠. 그런 한문학도 우리 한국 문학에 포함이 된다. 자, 비록 중국 문자인 한자로 적힌 것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생활 세계와 미의식은 우리 민족의 토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빌렸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 민족의, 한민족의 어떤 사상과 감정, 체험과 상상이 아니냐, 그게 아니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한민족의 사상과 감정, 체험과 상상을 우리는 한국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문학도 한국 문학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문문학. 국문문학,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 문학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국문문학이 되겠죠. 한글로 이루어진 문학뿐 아니라 넓게는 향찰이나 이두로 기록된 문학까지 포함된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국문문학의 향찰이나 이두로 된 문학, 다시 말해서 향가, 여러분 향가 들어봤다 그죠?
향가가 나오면 이제 한번 또 소개를 하겠지만, 향가는 우리나라가 아직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글이 없었을 때 한문을 차용했다고 하죠. 한문을 빌려서 문학 작품을 이렇게 창작을 했지만, 한문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중국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문을 썼기 때문에 그 향가를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제 한문의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을 바꾼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간략하게 예를 들어주면, 선생님은 한문을 차용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또 이해를 우리가 한문보다는 좀 영어로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그 방식을 소개해 준다면 이런 방식인 거죠. 만약에 나는 학교에 간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영어를 빌려서, 우리말이 없어서 영어를 만약에 빌린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이는 이렇게 아이는 스쿨에 고다. 그래서 핵심되는 내용은 뜻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런 조사나 어미 같은 거는 소리를 그대로 썼던 거죠. 그리고 이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영어식으로는 I go to the school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이제 영어식이 있지만 우리 어떤 말 어순에 맞게끔 바꿔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이는 school에 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영어를 가지고 예를 보여줬지만 한문을 그렇게 우리식으로 바꿔 썼기 때문에 향찰이나 이두로 기록된 문학도 어디에 해당된다? 국문문학에 해당이 된다. 자, 국문문학은 한글 창제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향유층이 확대되고 근대에 이르러 한국문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문학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그럼 어디까지를 한국문학이라고 보는가? 한국문학은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포괄하는데, 자, 구비문학, 한문학, 국문학의 세 영역 아래에 여러 갈래들이 있다. 자, 서정갈래는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현대시. 자, 고대가요에서 현대시까지에 이르는 서정갈래의 갈래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이렇게 이어지는 서사갈래까지 소개되고 있지요. 자, 이렇게 서정갈래, 서사갈래가 있고, 세 번째 극갈래. 극이라고 하면은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시나리오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극갈래에는 꼭두각시 노름, 산대 노름, 탈춤, 희곡, 시나리오 등이 바로 해당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교술갈래, 쉽게 얘기해서 수필에 해당되는 갈래이죠. 교술갈래에는 한문수필, 현대수필 등이 있고, 그 밖에 서정갈래인지 교술갈래인지 그 성격이 조금 이렇게 섞여 있는 경기체가나 가사 등과 같은 갈래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의 범위는 크게는 고전, 현대로 나누고, 또 서정, 서사, 그리고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구분이 되는 다양한 갈래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현된 역사적 갈래의 작품들이 한국 문학의 폭을 더욱더 넓히고 있다 하면서 이번에는 공간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를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한반도에서 생산된 문학뿐 아니라 제외 동포가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 작품도 해당이 된다. 우리 좀 전에 이 단원에서 살펴볼 천지꽃과 백두산이 바로 중국 동포가 연변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을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제외 동포가 한국어로 생산한 문학 작품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렇다. 그리고 분단 이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분단 상태지만, 분단 이후,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단이 된 이후에 북한 문학도 한민족 문학의 범주에 포함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떤 장르별, 또 시간적, 또 공간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129쪽 마지막 페이지 한번 살펴보고 수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라고 해서 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시간부터 우리가 마주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부분입니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관해서는 크게 주제의식과 가치관, 그리고 미의식, 표현 형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주제의식과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자, 한국 문학에만 담겨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 있는데 주제, 어떤 한국 문학의 어떤 고유한 어떤 주제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한, 자연 친화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자, 한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화병이라는 게 있죠. 자, 이 화병은 외국어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특별히 있지 않고, 정말 그냥 고유 명사처럼 화병, 화 디지즈, 이렇게 이제 하나 봐요. 화라고 하고 또 한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문학에 담겨 있는 주제의식 중에, 이건 진짜 한국의 고유성을 담고 있다 하는 어떤 주제로는 한과 자연 친화가 있다는 거죠. 한은 고난과 상처, 이별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슬픔과 아픔이 연결된 것을 뜻한다. 이런 한의 정서는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의 정서는 주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한의 정서라고 하면 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별의 정한, 아마 이런 주제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자, 그런 작품,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시대를 계승해서 현대시까지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공무도화가라는 고대 가요에서 시작해서 가시리라는 고려 가요를 거쳐 황진이의 시조,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이어지는 계승되어지는 그런 주제로 이별의 정한, 이별의 한의 정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인 이제 자연 친화를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계곡에서 발 담그고 또 고기도 잡아먹고 한가로이 술 한잔 하고 이런 정서. 와, 자연 속에서 내가 물화일체 내가 자연인지 자연이 나인지 이렇게 헷갈린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문학 작품 속에 담고 있는데 그런 자연 친화는 자연의 풍광을 그리거나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감을 표현한 작품, 자연을 관조와 사색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자, 자연 친화, 강호 한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 물론 청산별곡은 자연 속에서 지금 사는 삶이 너무 즐겁다, 안빈낙도, 자연 친화, 물화일체 이런 주제라기보다는 현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청산이라는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도 자연 친화적인 내용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이 있고 정극인의
가사 작품인 상춘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선도의 시조 어부사시사, 현대시로는 청록파의 시, 이렇게 이어지는 자연 친화적인 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주제의식과 가치관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미의식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의식 측면에서는 풍자와 해악을 빼놓을 수 없다. 풍자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직접 말하지 않고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설총의 화왕계, 박지원의 호질, 또는 양반전, 그리고 채만식의 태평천하로까지 이어지는 이 풍자의 특질이 담겨있는 작품들이 있다. 그 다음 해악은 대상을 가볍고 악이 없는 웃음으로 그려내는 방법이다. 설화와 야담, 판소리 흥보가, 김유정의 봄봄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작품들에서 그러한 미적 특질, 해악의 특질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일상의 고통을 한바탕 놀이로 승화하는 흥, 그 밖에도 그러니까 풍자나 해악 이외에도 흥이라든지 또는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를 추구하는 멋과 풍류, 인간과 현실 중심의 가치관, 인간 중심, 현실 중심, 그리고 애처로움과 간이할품, 은근과 끈기, 이런 것들은 이런 미의식들도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로 꼽을 만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은 그 중에서도 풍자와 해악이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풍자 대표적인 작가 누구의 채만식의 작품 미스터 방을 보기로 했죠. 채만식의 미스터 방도 있고 또 논 이야기, 이런 작품들도 채만식의 풍자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자, 표현 형식에서 이제 세 번째 표현 형식 측면에서는 자, 표현 면에서 우리만의 전통과 특질에는 뭐가 있느냐? 삼음보,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율격 구조는 민요나 경기체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그리고 현대시 등에 두루 나타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이자 특질이다. 그러니까 표현 형식 중에는 세 박자는 삼음보이죠. 세 박자는 삼음보, 네 박자는 사음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음보, 사음보 이런 율격이 바로 우리 한국 문학의 표현 형식 측면에서의 어떤 특질이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려가요, 서경별곡가, 민요, 아리랑. 고려가요라고 하면 이제 고려시대 대표적인 대중가요였죠. 자, 고려시대는 그러면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고려가요는 세 박자를 중심으로 했고요. 자, 고려가요에서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시조나 가사 작품은 사음보가 대표적인 율격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세 걸음, 네 걸음, 다시 말해서 세 박자, 네 박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삼음보, 사음보가 바로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어떤 표현 형식 측면에서의 특질이다. 그래서 고려가요, 서경별곡가, 민요, 아리랑 등에 나타나는 삼음보 율격은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그리고 박목월의 나그네 등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철의 송미인곡과 같은 가사나 윤선도의 많은 것 같은 시조, 가사나 시조, 조선시대 가사나 시조 작품들은 사음보 율격이 대표적이다. 그것은 현대시 변형로의 농계나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 등으로 이어진다,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은 한국 문학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단원 이제 대단원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작품들 그냥 송미인곡,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바로 작품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작품들이 어떤 단원에 어떤 의미로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면 더 깊은 이해, 더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1시간 정도 이론에 대한 설명이 조금 지루하지만 교과서 본문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속미인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